안녕하세요. 새벽이에요. 오늘도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옛 이야기 한 자락 들으시며 잠시 쉬어가세요. 한양의 어느 장터 한복판. 커다란 옆판 앞에서 아이 셋이 서로 팔을 밀치며 엿가루를 핥아먹고 있었다. 엿장수가 손찌검을 하려 하는 순간 그만하시게. 부드럽지만 힘있는 목소리가 울렸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자 곱고 단정한 한복을 입은 윤수아가 서 있었다. 그녀는 엿값을 통째로 치르더니 아이들 손에 엿을 쥐어주었다. 자, 여기 있다. 서로 나눠서 천천히 먹거라. 장터 상인들이 걱정스레 고개를 저었다. 아이고 마님, 이러다 곡간 바닥나겠소. 소아는 웃으며 대꾸했다. 곡식이야 다시 채우면 되지만 굶주린 배는 당장 채워야 하네. 윤소아는 고을에서 모르는 이가 없는 인물이었다. 부잣집 외동딸로 태어나 똑부러지고 기계 있는 여인이었다. 어려서부터 가난한 이들에게 곡식을 나눠주고 병든 이웃에게는 약을 지어 보내는 등 그녀의 인품은 청렴결백한 아버지 윤대감과 그대로 닮아 있었다. 그러던 그의 겨울, 윤대감이 갑작스러운 병에 쓰러졌다. 겨울이 가기도 전에 숨을 거두었고 장례에는 고을 절반이 넘는 인파가 몰렸다. 울음소리는 며칠 밤낮을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상가 한쪽 구석에서 앉아있던 한 사내는 고개를 숙인 채 입꼬리를 실룩이며 홀가분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가 바로 소아의 남편, 엄교만이었다. 교만은 혼인 전부터 책상머리보다 술상머리에 앉는 걸 즐겼고 혼인 후에도 성실과는 거리가 먼 사내였다. 겉으로는 갓을 반드시 쓰고 허리춤에 손을 얹은 점잖은 양반꼴을 했으나 뒤로는 기생집을 드나들며 허송세월을 보냈다. 윗마을에는 첩, 지화자까지 두고 있었다. 화자는 젊고 교활했다. 얼굴은 고왔지만 눈치는 여우만큼 빠르고 속은 이무기처럼 차가웠다. 교만이 집에 돌아오면 그녀는 살짝 고개를 기울이며 교태를 부렸다. 나으리, 이제 윤대감도 세상 떠나셨으니 그 많은 재산이 죄다 소아 것 아니옵니까? 윤대감이 남긴 논밭과 창고 가득한 곡식, 장터 상권까지 모두 외동딸 소아의 몫으로 돌아오자 교만과 화자는 재산을 가로챌 계략을 짜기 시작했다. 교만이 낮게 웃었다. 그건 그렇지. 허나 소아만 사라진다면 그 모든 게 내 것이 되지 않겠소? 화자가 비죽 웃으며 맞장구 쳤다. 그 부잣집 교수 눈치 보느라 제가 몇 달을 숨어 살았는데 이제는 좀 편히 숨쉬고 싶사옵니다. 교만이 부채로 입을 가리며 씁쓸하게 웃었다. 눈치 보고 사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나도 맨날 입 바른 소리만 하는 그 여편네 등살에 아주 지칠 대로 지쳤소. 그래서 내가 좋은 수를 하나 생각해냈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내쫓을 방법이 있어. 그는 고개를 숙이고 음흉하게 속삭였다. 서해 저 멀리에 내가 아는 절이 있어. 스님이 내게 귀한 물건을 맡겨두었다 하더이다. 내가 가는 대신 소아를 보내면 되지 않겠소? 화자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다. 그 절로 가는 척하고 사람 하나 없는 섬에 떨궈 놓겠다는 말씀이옵니까? 그래야지. 그럼 손 안 대고 내쫓는 셈 아니겠소? 허나 누가 배를 몰고 가겠사옵니까? 칠복을 시키는 게 좋겠소. 놈이 돈 냄새엔 약하고 입은 더럽게 무겁지. 그날 밤 교만은 머슴 칠복을 뒤뜰로 불렀다. 은전 몇 잎을 쥐어주며 낮게 말했다. 섬에다 마님 내려놓고 그냥 돌아와라. 칠복이 눈을 크게 뜨며 중얼거렸다. 아니, 나으리, 마님을 거기다 두고 오라뇨. 그건... 시끄럽다. 네 가족 평생 굶기 싫으면 시키는 대로 하거라. 교만의 목소리는 차갑게 잘렸다. 며칠 뒤 소아는 남편의 말을 따라 아침 일찍 서해로 나갈 채비를 했다. 그날 교만은 소아의 표정을 살피다 부드럽게 웃으며 달래듯 말했다. 부인, 그 스님이 당신을 꼭 보고 싶다 하더이다. 나도 함께 가고 싶지만 급히 영월에 며칠 다녀와야 하니 어쩔 수 없지 않겠소? 소아는 고개를 갸웃했다. 무엇이 그리 급해 저를 혼자 보내십니까? 대체 그 스님께 받아올 게 뭡니까?
그건 나도 모루. 허나 중요한 물건이라 하시더이다. 부탁 좀 아오. 소아는 의아했지만 남편이 드물게 다정하게 말하니 잠시 의심을 거두었다. 포구에 닿자 칠복이 작은 돛배를 대고 기다리고 있었다. 날씨는 잔잔했으나 서쪽 하늘엔 먹구름이 길게 들이우고 있었다. 칠복은 말없이 노를 저어 포구를 떠났다. 소아는 바닷바람을 맞으며 멀어지는 육지를 잠시 바라보다 얼굴에 스치는 묘한 서늘함을 느꼈다. 한참을 가던 중 칠복이 슬쩍 소아를 곁눈질하더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여기가 맞나? 소아가 고개를 돌렸다. 왜 그러느냐? 칠복은 머뭇거리다 헛기침을 했다. 마님, 죄송하오만 지가 좀 급해서 말입죠. 소피 좀 보고 오겠사옵니다. 저 앞 모래사장에 잠깐 배를 대겠으니 마님께서는 잠시 쉬고 계시지요. 소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좀 쉬어가자꾸나. 배를 오래 탔더니 잠시 걷고 와야겠다. 돛배가 모래사장에 닿자 소아는 발을 내디뎠다. 바닷바람이 옷깃을 스쳤고 멀리서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런데 모래 위를 걸어 몇 걸음도 채 가지 않았을 때였다. 뒤에서 척척 물살 가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그 소리는 점점 멀어졌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진 소아는 고개를 획 돌렸다. 돛배가 이미 모래사장을 떠나 바다 쪽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아니, 칠복이 내 이놈! 지금 이게 무슨 짓이냐? 어서 배를 돌려라. 당장! 멀어져가는 돛배 위에서 칠복은 고개를 숙였다. 죽을 죄를 지었구만요, 마님. 마님이 저한테 베풀어 주신 은혜도 모르는 나쁜 놈이구만요. 그 한마디를 끝으로 그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힘껏 노를 저었다. 돛배는 파도에 실려 순식간에 점이 되었고 마침내 수평선 너머로 사라졌다. 모래사장에 홀로 남겨진 소아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가슴이 서서히 쪼여들었다. 머슴의 떨리는 목소리. 그날 아침 남편의 부자연스러운 웃음이 머릿속을 스쳤다. 그 인간 짓이 틀림없어. 나를 이 외딴 섬에 버린 게야. 입술이 바싹 타들어붙고 등골로는 싸늘한 땀방울이 한 줄기 흘렀다. 교만의 그 뻔뻔한 낯짝이 떠오르자 소아는 주먹을 움켜쥐고 이를 바득 갈았다. 곱씹을수록 피가 거꾸로 솟는구나. 내가 아무리 미워도 어찌 사람 목숨을 가지고 장난을 치느냐. 내 사람 안 나가면 니놈들 결코 그냥 두지 않으리라. 말이 끝나자마자 꼬르륵 아침부터 입에 든 것 하나 없는 배가 허기를 울렸다. 소아는 해변을 따라 비틀거리며 걷다 모래 속에 박힌 손바닥만한 조개를 발견했다. 손톱으로 껍질 틈을 억지로 비집자 짠물이 튀어 얼굴을 적셨다. 비릿한 냄새가 코를 찌르고 혀 끝에 소금기가 스쳤다. 아유, 짜! 조갯살은 질기고 짜서 입안이 쓰려왔지만 허기를 달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다. 섬 가운데로 들어가 풀잎과 덩굴 뿌리를 씹었다. 퇴! 아우써! 씹을수록 입안이 떫게 마르고 속이 울렁거렸지만 굶어 죽을 순 없었다. 밤이 되자 바닷바람은 살을 내는 칼바람으로 바뀌었다. 젖은 치맛자락을 모아 껴안고 바위 밑에 몸을 웅크렸다. 별빛은 차갑게 내려앉았고 파도 부서지는 소리가 온몸을 덮쳤다. 소아는 이를 악물었다.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을 순 없지. 허나 이 망망대해에서 어떻게 살아나간단 말이냐. 살아야 한다는 생각은 꺼지지 않았지만 이 끝이 보이지 않는 섬에서 정말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서서히 파고들었다. 벌써 무인도에 홀로 지낸 지 사흘째. 소아는 기력이 다해 해변 모래 위에 몸을 뉘었다. 숨결은 희미했고 눈은 반쯤 감겨 있었다. 그때 멀리서 작은 배 한 척이 물살을 가르며 다가왔다. 배를 모는 이는 30이 채 안 돼 보이는 젊은 사내, 지광이었다. 그는 해변에 널브러진 형체를 발견하고 눈을 가늘게 떴다.
저게 사람인가? 노를 멈추고 잠시 살피다. 이내 모래사장 가까이 배를 댔다. 확실히 사람이었다. 바람에 나부끼는 옷자락, 축 늘어진 팔. 지광은 놀란 숨을 삼키고 노를 묶어 고정한 뒤 모래 위로 뛰어올랐다. 이보시오. 정신 좀 차려보시오. 어깨를 흔들었으나 아무 반응이 없었다. 이러다 숨 끊어지겠군. 지광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옆에 나뒹군 바가지를 집어들었다. 성큼성큼 바닷가로 걸어가 물을 퍼오더니 그대로 소아의 얼굴에 철벅 끼얹었다. 헉! 소아가 가쁘게 숨을 몰아쉬며 몸을 움찔했다. 이제 정신이 좀 드어? 지광이 낮게 물었다. 소아는 힘겹게 눈을 뜨며 바짝 마른 입술을 겨우 뗐다. 여기가 어디요? 지광은 허리춤에서 물병을 꺼내 남은 물을 조금 따라 입에 대주었다. 소아는 한 모금 삼키고 나서야 가쁜 숨을 고를 수 있었다. 아니, 사람 하나 없는 이런 무인도에 무슨 일로 쓰러져 있는 것이오? 지광의 목소리엔 놀람과 의아함이 뒤섞였다. 소아는 대답 대신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말하려고 입술을 깨물었지만 목구멍이 막혀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때 번쩍. 하늘을 가르는 천둥 소리. 서쪽 하늘이 시커멓게 몰려왔고 바다 위엔 성난 파도가 몰아쳤다. 지광은 하늘과 바다를 번갈아 보며 이를 악물었다. 이 조그만 배로 나갔다간 단숨에 뒤집혀 고기밥이 될게요. 일단 비 피할 곳부터 찾읍시다. 그는 바닷가에 메어둔 돛배부터 확인하러 갔다. 돛이 반쯤 젖혀져 있었고 바람이 세차게 불자 배가 모래사장을 조금씩 미끄러지고 있었다. 지광은 굵은 노끈을 풀어 바위에 2번, 3번 단단히 감아매고 돌아왔다. 이제 됐소. 발 조심하시오. 그는 소아의 팔을 붙잡았다. 소아는 힘이 빠져 발끝만 질질 끌며 걸었다. 내 발이 아닌 듯하오. 며칠이 지난 건지도 모르겠고 배가 고파 더는 힘이 없소. 그럼 그쪽 발은 내 발이라 생각하고 내가 끌고 가겠소. 그냥 따라만 오시오. 지광이 억지로라도 웃음을 섞어 말하며 덩굴을 헤쳤다. 곧 빗방울이 굵어져 얼굴을 후려쳤다. 하늘은 검푸르게 물들고 바람은 소나무 가지를 꺾을 듯 휘몰아쳤다. 소아가 손으로 빗줄기를 막으며 물었다. 이 비바람 속에서 어찌 버티겠소? 나가면 죽는 길, 들어가면 사는 길이오. 살고 싶으면 제 말 듣는 게 좋을 거요. 지광은 앞장서서 바위 틈을 훑다가 움푹 팬 그늘을 발견했다. 저기 보이요? 저 바위 밑이면 하룻밤은 버틸 수 있어. 비가 더 세지기 전에 들어갑시다. 두 사람은 빗물에 젖은 바위를 붙잡고 미끄러지듯 기어올라 동굴 입구에 닿았다. 소아는 헐떡이며 동굴 안으로 들어서자 겨우 숨을 골랐다. 덕분에 살았으니 은혜는 잊지 않겠소. 지광이 씩 웃었다. 그 은혜, 갚으시려면 목숨부터 붙드시오. 동굴 밖에서는 파도가 미친 듯 바위를 삼키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고요하게 번졌다. 소아가 사라진 지 사흘째. 장터와 우물가에는 하루 종일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다. 들었어? 마님이 서해 어딘가 섬절에 들어가 속세를 끊는다더라. 아니 스님이랑 눈 맞았다던데? 이 소문은 전부 교만이 흘린 거짓말이었다. 그는 시치미를 떼며 안악들에게 다가가 일부러 덧붙였다. 마님이 스스로 절에 들어가겠다 하셨소. 자기를 더는 찾지 말라더군. 뒤도 안 돌아보고 배를 타고 떠나는데 나도 어찌나 놀랬는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칠복이 속은 수처럼 까맣게 타들어갔다. 밤마다 아이들이 자는 방 앞에 앉아 중얼거렸다. 거지꼴로 떠돌던 나랑 이 애들 걷어먹여준 게 마님인데 내 손으로 버리다니. 이 죄를 어찌 갚는담. 그 사이 화자는 태연하게 안방을 차지했다. 여종과 머슴들은 소아를 믿었기에 뒤에서 수군거렸다. 마님이 그럴 뿐이 아니지. 그렇다니까. 마님 사라지자마자 첩을 들여오다니. 그러다 그 말이 화자 귀에 들어가면 매질이 이어졌다.
감히 뒤에서 혀를 놀려? 여종들을 장독대 옆에 무릎 꿇린 채 비를 맞으며 반나절을 있게 했다. 직원과 소하가 동굴 안에 몸을 들이자 곧 하늘이 쩌렁쩌렁 갈라지는 듯한 천둥이 울렸다. 직왕은 마른 장작과 나뭇가지를 긁어 모으느라 온몸에 땀이 비오듯 흘렀다.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목선으로 흘러내렸고 팔뚝의 근육이 장작을 쥘 때마다 힘줄과 함께 우람하게 솟았다. 불씨가 살아나자 붉은 빛이 그의 얼굴을 환히 비췄다. 그제야 소아는 제대로 그의 얼굴을 보았다. 눈매는 단단하고 콧대는 똑바르며 웃음기 없는 인매가 도리어 믿음을 주는 얼굴이었다. 소아는 꿀꺽 침을 삼키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어머, 저 사내. 이제 보니 인물도 훤칠하고 저 근골은 또 어떻담? 비쩍 마른 멸치 같은 엄교만가는 하늘과 땅 차이로구나. 직왕이 숨을 고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부인, 어쩌다 이런 곳에 혼자 계셨소? 소아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남편 짓일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재산을 노린 거죠. 서해 섬에 있는 절에 심부름을 보내는 척하곤 이 외딴 섬에 버린 게지요. 직왕은 눈썹을 찌푸리다 낮게 내뱉었다. 아무리 재산이 탐나도 아내를 무인도에 버리다니. 그건 사람 탈을 쓴 짐승이지요. 사람이 어찌 제 아내를 이런 곳에 버릴 생각을 하오? 소아는 씁쓸하게 웃었다. 짐승보다도 못한 게지요. 짐승도 제 식구는 해치지 않는다옵니다. 실은 첩이 있다는 것쯤은 진즉 알았습니다. 허나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하고 기다렸지요. 절로 가라 할 때도 수상했지만 설마 이리 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는 장작을 불에 밀어넣으며 작게 중얼거렸다. 저리 고운 아내를 버릴 궁리를 하다니. 나 같으면 업고라도 다니겠네. 어휴. 그 말을 듣는 순간 소아의 가슴 한켠이 쿵 하고 울렸다. 혹여나 방금 달아오른 뺨을 들킬까? 그녀는 슬그머니 고개를 숙였다. 직왕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마 제가 아니었으면 오늘이 마지막 날이었을 겁니다. 제가 부인을 살린 겁니다. 소아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눈을 바라봤다. 혹시 어부이십니까? 직왕이 고개를 저었다. 그냥 이 바다 저 바다를 떠도는 떠돌이일 뿐이요. 사실 오늘이 제 여동생 기일입니다. 동생이 10살 되던 해 이 바다에서 잃었지요. 그래서 해마다 이날이 되면 바다로 나옵니다. 어찌 그런 일이... 직왕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버지는 같으나 어미 다른 동생이 배 위에서 제 누이를 밀었습니다. 누이는 그대로 물속으로 가라앉았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요. 그저 우리가 눈엣 가시 같았다더군요. 불빛 사이로 두 사람의 시선이 조심스레 마주쳤다. 동굴 밖은 여전히 비와 바람이 세상을 두드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는 서로의 깊은 상처가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밤새 미친 듯 몰아치던 바람은 새벽녘에야 잦아들었다. 동굴 앞 바다는 거짓말처럼 잔잔했고 서쪽 하늘은 씻긴 듯 맑게 열렸다. 직왕이 모래를 털고 일어섰다. 부인, 지금이 기회요. 날씨가 바뀌기 전에 나갑시다. 소아는 힘겹게 몸을 추스르고 그의 뒤를 따랐다. 해안가 모래빛이 눈앞에 드러날 즈음 직왕이 돌연 걸음을 멈췄다. 아니, 이럴 수가. 그의 시선이 머문 곳엔 있어야 할 배가 없었다. 어제 바위에 단단히 묶어둔 작은 돛배는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모래 위엔 너덜너덜해진 노끈 한 가닥이 바람에 나풀거릴 뿐이었다. 직왕의 얼굴이 굳었다. 분명 단단히 묶었는데 밤새 파도에 풀린 건가? 아니면... 소아의 숨이 턱 막혔다. 그럼 우린... 직왕이 짧게 잘라 말했다. 우린 발이 묶였소. 배는 밤새 떠내려가고 남은 건 마른 모래와 텅 빈 물병뿐. 목이 타고 배는 고프고 눈앞이 캄캄했다. 이글거리는 떼약볕에 앉아 망연자실하던 그때 수평선 끝에 작은 배 하나가 어른거렸다.
지광이 벌떡 일어섰다. 저기 배다! 손은 드시오, 마님. 정말이요? 두 사람은 팔을 흔들고 목이 터져라 소리쳤다. 배는 점점 가까워졌다. 그러나 배 위에선 사네셋의 몰골이 범상치 않았다. 거친 수염, 검게 그을린 얼굴, 허리춤에 칼, 입꼬리가 사납게 올라간 웃음이 달려왔다. 여기서 뭐라고 있나? 양반님네? 우두머리의 시선이 소화를 훑자 지광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순간 지광이 반사적으로 소화를 끌어당겼다. 그게 제 아내요. 소화는 지광의 말에 아무 말도 못한 채 두 눈만 깜빡였다. 해적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자 지광이 재빨리 말을 이었다. 사정이 있어 고립됐소. 마을까지만 데려다 주시오. 응당 보답하겠소이다. 마을까지만? 허면 우리 뱃삭은? 뒤쪽에서 다른 놈이 껄껄 웃으며 거들었다. 응당보답이라. 말로만 그런 사람 많더이다. 살려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란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말이지. 지광은 숨을 삼켰다. 이 몸과 가진 걸 다 걸고 약조하겠소. 그때 가장 앞에 있던 놈이 갑자기 칼끝을 지광 쪽으로 겨눴다. 그 말 지금 피로써 보증할 수 있겠나? 소화는 숨을 삼키고 지광의 옷자락을 움켜쥐었다. 지광은 눈을 가늘게 뜨고 대꾸했다. 사람 목숨값이라면 피 한 방울로는 모자라지 않소? 그 짧은 한마디에 해적들이 잠시 웃음을 멈췄다.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그들의 눈빛이 장난기에서 사냥꾼의 눈빛으로 바뀌었다. 좋다. 마을까진 데려다 주지. 대신 그 전에 우리가 시키는 일을 해야 할 거다. 우두머리가 지광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저 안쪽 바위 절벽에 꿩이 많다지. 한 마리 잡아오면 그 대가로 태워주지. 아니면 여인네를 놔두고 혼자 가든가. 말끝에 날카로운 웃음이 섬뜩하게 번졌다. 옆에 해적이 껄껄 웃었다. 양반님네 손재주 좀 보자고잉. 소아가 몸을 움찔하자 지광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꽁이든 뭐든 잡아오겠소. 허나 이 여인네는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지 마시오. 해적 우두머리가 잠시 지광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다가 피식 웃었다. 큰 소리 치는 거 보니 허투루 볼 사람은 아니군. 좋아. 시간은 해질녘까지다. 못 오면 이 여인네는 우리 배에 실어 가겠으니 그리 아시게. 지광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 금방 잡아오리다. 지광은 소아를 돌아보며 짧게 말했다. 여기서 기다리시오. 저놈들 눈을 속이려면 속도보다 머리가 먼저요. 잠시 후 멀리 언덕 위에서 지광의 목소리가 터졌다. 여기 꽁만 있는 게 아니외다. 토끼도 있고 커다란 사슴도 있어. 이런 건 혼자 들고 가기 힘드니 어서 올라오시오. 해적 셋은 서로 눈을 마주쳤다. 뭐? 사슴이라? 그건 우리 몫이지. 오늘 고기 맛 좀 보겠는데 어서 가자. 그들은 칼을 허리에 찬 채 언덕을 향해 뛰어올랐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지광은 몸을 낮춰 반대편 비탈로 재빨리 내려갔다. 해변이 눈앞에 드러나자 모래사장에 묶여있던 해적의 배가 보였다. 지광은 곧장 배에 뛰어올라 노를 집어들었다. 마님, 지금이요. 바위 틈 속 그늘진 곳에 숨어있던 소아가 달려와 배에 올라탔다. 지광이 배를 힘껏 밀자 작은 배는 곧바로 바다 위로 미끄러졌다. 멀리서 해적들의 고함 소리가 들렸다. 야! 저놈이 배를 훔친다. 빨리 잡아. 하지만 이미 늦었다. 지광의 노질은 바람처럼 빨랐고 섬과 해적들의 모습은 점점 멀어져 갔다. 소아는 숨을 몰아쉬며 물었다. 이제 우린 사는 겁니까? 지광은 짧게 대꾸했다. 육지에 닿기 전까진 맘을 놓을 순 없지만 기회는 우리가 잡았소. 가까스로 해적의 배를 훔쳐 달아난 소아와 지광은 멀어져가는 섬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치는 해적들을 바라보았다. 모래사장을 뛰어다니는 그들의 모습이 점처럼 작아질 즈음 두 사람은 그제서야 웃음을 터뜨렸다. 배 안에는 해적들이 남겨둔 물동이와 김이 살짝 밴 주먹밥이 있었다. 둘은 말도 없이 허겁지겁 그것부터 집어들었다. 짠맛이 강했지만 며칠 만에 입에 넣는 제대로 된 음식이었다. 햇볕은 여전히 뜨겁고 목은 마르지만 이제 살았다는 안도감에 깊은 숨이 터져나왔다.
잠시 노를 멈춘 지광이 조심스레 물었다. 이제 어찌할 생각이십니까? 소아는 물가에 반짝이는 윤슬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대답했다. 원래 제자리로 돌아가야죠. 먼저 저를 죽음으로 내몬 놈들 혼부터 내고요. 그 눈빛은 더 이상 예전의 순한 여인의 것이 아니었다. 무인도에서 굶주림과 죽음을 견디며 살아남은 사람만이 지닐 수 있는 칼끝 같은 빛이 번뜩이고 있었다. 폭우에 닿자 직원과 소아는 배에서 내렸다. 소아가 깊이 허리를 굽혔다. 덕분에 이 목숨 건졌사옵니다.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소첩은 아랫마을에 사는 윤소아라 하옵니다. 훗날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들러주시옵소서. 지광은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고 그녀가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않았다. 그날 오후 어둠이 깔릴 무렵 소아는 힘겹게 마을에 도착했다. 골목 어귀에서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속삭였다. 마님 아니시오? 아니, 섬 절로 도망쳤다던데? 그것도 스님이랑... 소아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곧장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으리으리한 기와집 대문 앞. 대문 밖부터 검은 곳소리가 흘러나왔다. 안으로 들어서자 화자가 비단 옷을 입고 춤을 추고 있었고 교만은 술상 앞에서 호탕하게 웃고 있었다. 소아는 뚜벅뚜벅 대청마루로 걸어갔다. 검은고를 뜯던 여인이 놀라 손을 멈추자 교만이 뒤를 돌아보며 쏘아붙였다. 흥이 한창인데 왜 멈추고 난리야? 그 순간 교만의 시선 끝에 소아가 서 있었다. 아니, 당신이 어찌 살아있는... 놀고들 있네. 내가 이렇게 쉽게 물러날 줄 알았느냐? 이젠 첩까지 내 집에 들여서 잔치를 벌였더냐? 그녀의 목소리가 대청을 울렸다. 소아를 보고 기겁을 하던 교만이 이내 뻔뻔한 얼굴로 소리를 질렀다. 뭐함이요? 거짓말이요. 내가 왜?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소아는 대청 한쪽에 놓인 묵직한 녹그릇을 번개같이 집어들었다. 그 더러운 입 다물라. 쾅! 소아가 힘껏 교만의 머리통을 내리치자 묵직한 소리가 대청안을 울렸다. 교만의 상투가 휘청이며 무너졌고 그는 눈이 휘둥그레진 채 뒤로 주저앉았다. 소아는 한 걸음 다가서며 차갑게 내뱉었다. 내가 진작부터 니놈 속이 시커먼 줄은 알았지만 돈에 눈이 멀어 제 안악을 외딴 섬에 내다 버릴 줄은 몰랐다. 이 죄를 네가 알거든 무릎 꿇고 들어라. 대청은 숨조차 삼킨 듯 고요했다. 교만의 이마에서 천천히 땀과 피가 섞여 흘러내렸다. 엄교만! 나를 무인도에 버리고 내 재산을 가로채려 한 죄. 그 죄값 치를 준비는 됐겠지? 교만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오해요.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칠복이 그놈이. 그놈 짓이오. 소아는 대답 대신 해적의 배에서 가져온 칼집을 그의 발 앞에 던졌다. 거기서부터 얘기를 시작해 보시오. 내가 죽을 뻔한 사흘 동안 당신은 무엇을 했는지. 마당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교만은 화자까지 내팽개치고 뒷문으로 달아났다. 그날 밤 교만은 땀범벅이 된 채 관아 뒤편으로 숨어들었다. 집무실 문이 조심스레 열리더니 수령이 단정한 옷차림으로 앉아 있었다. 교만은 허리를 굽히며 묵직한 보자기를 내밀었다. 안에는 은전 꾸러미가 번쩍였다. 수령 어르신, 이 일은 아무 일도 없던 걸로 해주셔야 합니다. 오히려 그 여자가 절로 도망쳤다가 돌아와 발뺌하는 것으로 꾸며주시고요. 수령은 보자기를 들어 무게를 재더니 입꼬리를 올렸다. 허허, 사소한 일로 관아가 시끄러울 필요야 있겠소? 나머진 내가 알아서 하지. 다음 날 소아는 관아로 들어가 교만의 죄를 조목조목 고했다. 그러나 수령은 의자에 비스듬히 앉아 비웃듯 말했다. 윤소하, 그대가 스스로 절로 들어갔다 돌아왔다 들었네. 게다가 스님과 함께였다지. 이제 와서 발뺌하는 건 무슨 심보인가? 관아 앞마당이 술렁였다. 수령의 말에 서리와 아전들의 비웃음을 퍼졌다. 소아는 억울함에 손을 덜덜 떨며 이를 악물었다. 그 순간 관아 대문이 쾅 하고 열렸다. 지푸른 도포에 서해 순시 깃발을 꽂은 수군, 참군의 관복을 입은 사내가 당당히 들어왔다.
그는 주저함 없이 소아 곁에 서서 목소리를 높였다. 이 여인을 모함하지 마시오. 나는 서해를 순시하는 수군참군 지광이오. 그녀가 무인도에 버려진 현장을 내 눈으로 보았소. 소아의 눈이 크게 떠졌다. 아니, 자네가. 그때 뒤편에 있던 칠복이 무릎을 꿇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대감님이 시켜 지가 마님을 무인도에 버렸습니다. 죄값 발기받겠습니다. 수령의 얼굴이 굳어졌다. 지광은 수령을 똑바로 바라보며 낮게 덧붙였다. 진실을 덮는다면 그건 고울 수령이 아니라 죄인의 길을 택하는 것이오. 지광의 증언이 끝나자 관아 앞마당은 술렁였다. 수령은 잠시 눈을 내리깔더니 무겁게 입을 열었다. 엄교만 지화자 윤소아를 무인도에 버려 죽이려 한 죄. 그 재산을 가로채려 한 죄가 명백하다. 즉시 보승줄을 가져오라. 포졸들이 달려가 두 사람의 팔을 거칠게 비틀어 묶었다. 이건 모함이요. 난 결백하오. 수령님, 저한테 은정꾸러미 받으셔. 수령이 뒤돌아보며 싸늘하게 쏘아붙였다. 아, 자네는 거짓모함에 뇌물까지. 그 죄목 하나 더 추가해야겠군. 화자는 울부짖으며 소아를 향해 악다구니를 질렀다. 잘못했소, 마님. 제발 살려주시오. 그러나 소아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토록 죽고 못 살던 엄교만 내가 너한테 붙여주마. 평생 옆구리에 끼고 살면서 그놈 고약한 심보나 곱게 달래보거라. 남의 산에 탐한 죄, 그게 네 벌이여. 평생 짊어질 업이 될 터이니라. 며칠 뒤 관아 앞마당. 교만과 화자가 관아 마당에 엎드린 채 곤장을 맞고 있었다. 퍽, 퍽. 소리마다 교만의 신음이 섞였다. 사람들이 둘러서서 혀를 찼다. 저놈들이 그 마님을 죽이려 무인도에 버렸다지? 그럼 그렇지. 내 속이 다 시원하네. 소아는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지광 쪽으로 걸어가 고개를 숙였다. 저를 몇 번이나 살려주신 게옵니까? 다시 한번 이 은혜를 어찌다 갚사오리까? 지광이 미소를 지었다. 갚을 것 없소. 다만 다시는 혼자 버티려 하지 마시오. 계절이 한 바퀴 돌아 봄바람이 마을을 스쳤다. 소아는 마당가 매화꽃을 손질하다가 대문 밖 인기척에 고개를 들었다. 그곳에 서해 순시복장을 벗고 평범한 차림의 지광이 서 있었다. 약속대로 찾아왔습니다. 소아는 잠시 놀란 뒤 조용히 웃었다. 이 은혜 어찌 갚아드려야 할까요? 지광이 고개를 저었다. 천천히 갚으시오. 오래 걸려도 좋으니. 매화향이 바람을 타고 번졌다. 두 사람의 시선이 잠시 하늘 위로 머물렀다.